왜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은 한글 창제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을까요? 1443년 12월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경복궁 깊숙한 곳, 왕의 서재에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7세의 조선 국왕 세종이 붓을 들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수십 장의 종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기묘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세종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12년이었습니다. 이 글자들을 만드는데 꼭 12년이 걸렸습니다. 세종은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문자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과연 신하들이 이것을 받아들일까? 아니, 그 전에 자신이 살아서 이것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의 눈은 이미 흐릿했고 손은 떨렸으며 온몸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깊은 밤 왕이 만든 28개의 글자가 500년 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작은 글자들이 3천만 문맹을 구원하고 한 민족의 정체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 전에 세종은 견뎌내야 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를, 양반들의 조롱을, 그리고 자신의 병든 몸을 말입니다. 이것은 한 문자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력과 지식의 독점에 맞선 혁명에 관한 이야기이고 한 인간의 신념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선 14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22살의 젊은 왕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었죠. 원래 그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종은 냉혹하게 결단했습니다. 권력 다툼에 휘말린 두 형을 제치고 충녕을 후계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충녕이 가장 똑똑했기 때문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충녕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읽고 역사서를 탐독하고 음악을 연구하고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너무 책을 많이 읽어서 아버지 태종이 걱정할 정도였죠. 그만 좀 읽어라. 눈 버린다. 하지만 충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고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1418년 그는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왕은 곧 조선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문맹이었습니다. 조선 백성 대부분은 글을 읽을 수 없었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조선에서 쓰는 문자는 한자였고 한자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한자를 배우려면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했습니다. 최소 3천자, 제대로 쓰려면 6천자 이상이었습니다. 평민이나 여자가 배우기는 거의 불가능했죠. 학교도 없었고 책도 비쌌으며 시간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랐으니까요. 그래서 조선 백성의 95% 이상이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양반 계급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자 양반만이었죠. 세종은 이 현실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왕에게 한 가지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한 농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관아에 소송을 제기하려 했는데 글을 쓸 줄 몰라 포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돈을 모아 대서소라는 곳에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글을 써주는 곳이었죠. 하지만 대서인이 너무 비싼 돈을 요구했고 농부는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도 없이 말이죠. 세종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백성이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일까?
지식이 소수에게만 독점되어 있다면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일까? 세종은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자를 더 쉽게 가르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한자는 근본적으로 배우기 어려운 문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쉽게 가르쳐도 수천 자를 외워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간단하고 과학적인 문자를 말이죠. 하지만 세종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유교의 경전은 모두 한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화 문명의 상징이었고 조선 지식인들의 정체성이었으며 양반 계급의 권력 기반이었죠.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격렬히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특히 집현전의 학자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비밀리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431년경 세종은 소수의 측근들과 함께 문자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중국의 의문학 서적을 연구하고 몽골 문자와 티베트 문자를 분석하고 인간의 발음 기관을 관찰했습니다. 세종은 과학자처럼 접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아름다운 문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는 발견했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혀와 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었습니다.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었습니다. 미음은 입모양 그대로였습니다. 아는 하늘을 뜻하는 점과 땅을 뜻하는 수직선이 만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는 그 반대였죠. 모든 글자가 원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원리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감격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어떤 소리도 적을 수 있는 완벽한 문자 말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세종의 몸은 빠르게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1430년대 중반부터 세종은 여러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당뇨병으로 추정되는 소갈증이 있었고 눈병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허리와 다리가 아파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쉴 수 없었습니다. 새 문자를 완성해야 했으니까요. 밤낮으로 연구하고 수정하고 다듬었습니다. 1438년 첫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새 문자로 용비어 천가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새 문자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본 것이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새 문자는 한자음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었고 우리말도 자유롭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발표할 때가 왔다고 말이죠. 그리고 1443년 12월 드디어 세종은 새 문자를 완성했습니다. 28자였습니다. 자음 17자, 모음 11자였죠. 이것으로 조선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문자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은 직접 서문을 썼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간결했지만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말이죠. 신하들의 반대가 시작될 것이고 양반들의 조롱이 쏟아질 것이며 최악의 경우 자신의 업적이 역사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도 세종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정의는 지켜져야 했으니까요. 1444년 2월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용했던 조선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들은 수군거렸고 학자들은 미간을 찌푸렸으며 신하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폭풍전야였습니다. 세종은 창문 너머로 한양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저 별빛이 백성들에게도 닿을 수 있을까? 지식의 빛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칠 수 있을까?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1444년 2월 훈민정음 창제 소식이 퍼지자 조선의 지식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집현전은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었고 세종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던 학자들이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부제학 최만리가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신석조, 김문, 정창손, 하위지, 송척염, 조근 모두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최만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께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문자라니. 이것은 중화 문명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는 소중화입니다. 중국의 문자를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런 쉬운 문자를 만들면 백성들이 배워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상소를 올리기로 말이죠. 왕에게 직접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왕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불충이 될 수 있었고 자칫하면 관직을 잃거나 유배를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자신들이 조선의 미래를 지키고 있다고 말이죠. 1444년 2월 20일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 7명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유명한 최만리 상소였습니다. 상소의 내용은 신랄했습니다. 첫 번째 반대 이유는 사대주의였습니다. 우리 조선은 중국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문자를 버리고 우리만의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의 행동입니다. 몽골에도 문자가 있고 서하에도 문자가 있고 일본에도 문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오랑캐의 문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랑캐처럼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용론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문자를 배워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글을 안다고 해서 농사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지식을 얻어서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송 남발 우려였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면 함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관하로 달려와서 고소장을 낼 것이고 그러면 나라의 행정이 마비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계급 질서 붕괴 우려였습니다. 1000년 동안 지켜온 질서가 있습니다. 양반은 배우고 백성은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하늘의 뜻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그를 알게 되면 이 질서가 무너질 것이고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상소는 길었고 논리적이었으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상소를 읽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던 학자들이, 자신이 직접 뽑아서 집현전에 모은 최고의 인재들이 백성을 위한 이 문자를 이렇게 반대하다니 말이죠. 세종은 최만리를 불렀습니다. 경의 상소를 읽었소. 최만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의 불충을 용서하소서. 하지만 신은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세종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은 백성이 글을 배우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 했소. 그런데 나는 묻고 싶소.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호소할 방법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나라요? 최만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계속했습니다. 경은 또 백성이 글을 몰라도 된다고 했소. 하지만 나는 매일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소. 관리가 잘못된 세금을 매기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몰라서 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백성들 말이요. 최만리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세종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경은 이것이 중화 문명에 대한 배반이라 했소. 하지만 문자는 도구일 뿐이요. 우리가 유교의 가르침을 버리는 것이 아니요. 단지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뿐이요. 중국 글자로는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 없소.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요. 세종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왕이요. 그리고 왕의 책임은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요. 소수의 양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해서 말이요. 이 문자는 내가 백성에게 주는 선물이요. 경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요. 최만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최만리를 의금부에 가두었습니다. 왕명을 거역한 죄였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파직되거나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들을 심하게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풀어주었고 다시 관직을 주었습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쁜 의도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지 그들의 세계관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최만리 상소 이후 조정의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침묵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누구도 훈민정음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몰래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양반 사회 전체가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훈민정음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양반이 양반일 수 있었던 이유는 지식의 독점이었습니다. 그들만이 한자를 읽을 수 있었고 그들만이 경전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들만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식이 곧 권력이었고 권력이 곧 부였으며 부가 곧 신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백성들이 쉬운 문자를 배워서 책을 읽게 된다면, 만약 그들이 법을 알고 권리를 주장하고 불의에 저항하게 된다면 양반들의 세계는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업무는 상놈의 글이다. 여자나 배우는 글이다. 정식 문서에는 절대 쓸 수 없다. 이런 편견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정의 공식 문서는 여전히 한자로만 쓰였고 과거 시험도 한자로만 치러졌으며 양반들은 훈민정음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들에게도 배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천한 글을 배워서 뭐 하느냐? 세종은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12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문자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446년 세종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간했습니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한 책이었습니다. 세종은 직접 서문을 쓰고 지편전 학자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등에게 해설을 쓰게 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완벽한 이론서를 만들어서 이 문자가 단순한 백성용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체계를 갖춘 정식 문자임을 증명하려 한 것이죠. 하지만 양반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지 않았고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같은 불교 서적들을 새 문자로 펴냈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백성들이 불교 경전을 직접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훈민정음이 종교적 텍스트도 표현할 수 있는 격조 높은 문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또한 세종은 음악에도 훈민정음을 적용했습니다. 정간보라는 악보를 만들 때 음의 높낮이를 훈민정음으로 표기했습니다. 과학서적에도 사용했습니다. 농사직설 같은 농업서적을 훈민정음으로 해설했습니다. 세종은 모든 분야에서 훈민정음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 문자가 얼마나 유용한지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종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1440년대 중반부터 세종은 거의 눈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추정되는 증상이었죠. 허리와 다리의 통증도 심해져서 제대로 걷기 힘들었습니다. 손도 떨렸고 기억력도 나빠졌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정사를 그만두고 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거부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소.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훈민정음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들 문종은 훈민정음을 지지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고 다른 신하들은 대부분 반대하거나 무관심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지금 죽는다면 12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책을 훈민정음으로 펴내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남기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후세에 누군가가 이 문자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1450년 2월 세종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53세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백성들은 이 문자를 사용하게 될까? 양반들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세종은 한 가지만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 백성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쩌면 100년 후, 어쩌면 500년 후에는 누군가가 이 문자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세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작은 글자들이 백성들에게 닿기를, 그들에게 빛이 되기를,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말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경복궁은 고요했고 한양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훈민정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상인이, 절의 스님이, 궁궐의 여인이 조용히 새 문자를 익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훈민정음은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450년 2월 17일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3세였습니다. 재위 32년 동안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왕의 마지막이었죠. 장례식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세종이 죽자 훈민정음의 운명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뒤를 이은 문종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훈민정음을 계속 보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종 자신도 병들어 있었고 즉위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어린 단종이었습니다. 불과 12세의 소년왕이었죠.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세조였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이었지만 훈민정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급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왕위 찬탈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반대파를 제거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었죠. 훈민정음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조정에서 훈민정음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고 새로운 책도 거의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던 문자 보급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양반들은 냉소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지. 왕이 아무리 밀어붙여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다. 한자가 진짜 문자이고 업문은 그저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그들은 훈민정음을 업문이라 불렀습니다. 업문은 속된 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멸시와 조롱이 담긴 이름이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훈민정음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반 여성들은 한자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도 갈 수 없었고 과거 시험도 볼 수 없었으며 심지어 글을 배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여자가 글을 알면 교만해진다. 여자는 집안일이나 잘하면 된다. 이것이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은 달랐습니다. 쉬웠고 빨리 배울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상놈의 글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여성들이 배워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양반 여성들은 몰래 훈민정음을 익혔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할머니가 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집간 딸에게 보내는 편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처음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글로 남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하루하루가 외롭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글들이었습니다. 한자로는 절대 쓸 수 없었던 자신의 진짜 마음이 담긴 글들이었죠. 또한 평민들 사이에서도 훈민정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상인들이 장부를 쓸 때 사용했고 관청의 하급 관리들이 기록할 때 사용했으며 절의 스님들이 불경을 필사할 때 사용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무시당하고 억압받았지만 실생활에서는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494년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사상 가장 폭군으로 기록된 왕이었죠. 연산군은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것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1504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글로 쓰인 익명의 벽보가 발견된 것입니다. 내용은 왕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분노했습니다. 업문을 금지하라. 1504년 연산군은 업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훈민정음으로 된 모든 책을 불태우고 훈민정음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훈민정음을 사용하는 자는 처벌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전국에서 훈민정음 서적들이 불탔습니다. 세종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책들이, 불경 번역본들이, 역사서들이 화염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지편전 학자들이 애써 쓴 훈민정음 해례본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숨겼지만 상당수는 발각되어 불탔습니다. 연산군의 업문 금지령은 철저했습니다. 훈민정음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훈민정음으로 편지를 쓴 사람들이 처벌받았습니다. 세종이 그토록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문자가
이제는 범죄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훈민정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구나. 하지만 놀랍게도 훈민정음은 살아남았습니다.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사용했습니다. 몰래,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 말이죠.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내 할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준 글이란다.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여성들에게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였고, 목소리였고, 연결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도 이 글만큼은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1506년 연산군이 폐위되었습니다. 중종이 즉위했고 언문 금지령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식 문서는 한자로만 쓰였고 과거 시험도 한자로만 치러졌으며 양반들은 훈민정음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세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것입니다. 7년간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조선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도시가 불탔으며 문화재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 중에 훈민정음은 예상치 못한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명령을 전달할 때 훈민정음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병사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으로 쓰면 누구나 읽을 수 있었죠. 저기 북쪽에서 온다. 강을 건너라. 퇴각하라. 간단하지만 생사를 가르는 명령들이었습니다. 또한 의병장들이 경문을 쓸 때도 훈민정음을 사용했습니다.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읽을 수 있는 글로 써야 했으니까요. 외놈들이 우리 땅을 짓밟고 있다. 일어나 싸우자. 이 글들은 한자로 쓰인 경문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훈민정음이 생각보다 유용하다는 것을 말이죠. 17세기에 들어서면서 훈민정음의 사용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특히 소설이 등장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글 소설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이 이야기들은 모두 훈민정음으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독자가 여성과 평민이었기 때문이죠. 양반들은 여전히 한문 소설을 읽었지만 여성들과 평민들은 한글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책을 빌려주는 새 책방이 생겼고 필사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며 한글 소설은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혁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평민들이 문학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여성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었으며 백성들의 목소리가 문자로 기록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8세기 정조 시대에 이르러서는 훈민정음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조는 세종을 존경했고 훈민정음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훈민정음으로 된 책들을 수집했고 보급을 장려했으며 학자들에게 연구를 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만드신 문자이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는 한자였고 과거 시험은 한문이었으며 양반들은 한글을 낮춰보았습니다. 업무는 어디까지나 부녀자나 상놈들이나 쓰는 글이다. 이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양 열강과 일본이 침략해왔고 나라는 혼란에 빠졌으며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때 새로운 세대의 지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조선이 약한 이유는 백성들이 무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백성들을 교육하려면 그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문자는 이미 450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주시경, 지성영 같은 학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훈민정음을 연구하고 체계화하고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 문자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그들은 훈민정음을 한글이라 불렀습니다. 큰 글, 으뜸, 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언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상놈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글, 자랑스러운 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1910년 조선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한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제는 한글 사용을 금지하려 했고 한글로 된 신문을 폐간시켰으며 한글 교육을 탄압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글은 억압받고 금지되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종이 만든 지 거의 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글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문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세종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암흑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910년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고 백성들은 식민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모든 것을 지우려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역사를 왜곡하고 문화를 말살하려 했죠. 한글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일제는 한글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저항의 상징이었으며 독립의 씨앗이었으니까요. 1911년 조선 총독부는 교육령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글 교육 시간을 대폭 줄이고 일본어를 주요 과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글로 된 신문들이 폐간되었고 한글 서적 출판이 제한되었으며 한글 사용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지식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시경이 앞장섰습니다. 그는 한글을 연구하고 체계화하고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1914년 주시경은 조선어 강습원을 열었습니다. 비밀리에 젊은이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글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언어가 살아있으면 민족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주시경의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최연배, 이희승, 김윤경, 정인섭. 그들은 조선어학회를 만들고 한글을 연구하고 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42년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이었습니다. 일제는 한글 학자 33명을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간단했습니다.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라는 것이었죠. 학자들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한글 사전 원고는 압수되었고 연구 자료는 불탔으며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윤재와 한징은 감옥에서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한글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조선 전역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글이 사라지는 것일까? 세종이 만들고 여성들이 지키고 학자들이 연구한 이 문자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일까?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여전히 자식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몰래, 밤에, 불 꺼진 방에서 말이죠. 선생님들은 금지된 한글을 몰래 가르쳤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이 항복했고 조선은 자유를 되찾았으며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글로 된 태극기를 만들고 한글로 된 현수막을 걸고
한글로 독립만세를 외친 것이었습니다. 대한 독립만세.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500년간의 무시와 억압과 금지를 견뎌내고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광복 직후 조선어학회학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압수되었던 사전 원고를 되찾았고 중단되었던 작업을 재개했으며 1947년 드디어 한글 사전을 완성했습니다. 조선말 큰 사전이었습니다. 26년간의 작업 끝에 탄생한 것이었죠. 사전의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전은 우리 말을 지키고 우리 어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글은 정식 국가 문자가 되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글은 공식 문자로 지정되었고 한글 전용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모든 국민이 한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종이 꿈꾸던 세상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지만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 성공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웠기 때문에 문맹률이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1945년 광복 당시 한국의 문맹률은 78%였습니다. 백성의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한글 덕분에 1970년에는 문맹률이 10% 이하로 떨어졌고 1990년대에는 거의 제로가 되었습니다. 단 50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교육받은 국민들은 공장에서 일하고 기술을 배우고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한강의 기적 뒤에는 한글의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 컴퓨터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한글이 컴퓨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영어 알파벳처럼 간단하지 않은데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한글은 컴퓨터와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가 디지털 시스템과 잘 맞았고 타자기보다 컴퓨터 자판에 더 적합했으며 정보 처리 효율이 높았습니다. 세종은 500년 전에 이미 디지털 시대를 예견한 것일까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원리는 마치 이진법 같았고 체계적인 구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닮았으며 과학적 설계는 현대 기술과 완벽하게 호환되었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한글은 또 한 번 빛을 발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문자 중 하나였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26자를 순서대로 눌러야 했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 조합으로 수천 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효율성이 뛰어났던 것이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터넷 강국이 된 이유 중 하나도 한글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세계는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는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원리와 창제 시기가 명확한 문자라는 이유였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15세기에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음성학의 원리를 완벽하게 반영했다는 것이, 배우기 쉬우면서도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옥스퍼드 대학의 한 언어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글은 인류 문자사의 기적이라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독창적인 문자 체계라고 말이죠. 2000년대 한류가 시작되면서 한글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고 한글을 공부하고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세종이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2019년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비영어권 영화 최초였습니다. 2020년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어 노래로 말이죠. 한글로 된 가사가 전 세계에서 불려지고 한글 자막이 유튜브를 가득 채우고 한글 문신을 새기는 외국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종이 만든 문자가 양반들이 무시하고 일제가 탄압한 그 문자가 이제는 세계인이 배우고 싶어하는 문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시대가 왔습니다. 한글은 또다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의 규칙성과 체계성이 AI 학습에 유리하고 음소 문자의 특성이 음성 인식에 적합하며 조합 원리가 자연어 처리에 효율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종이 만든 28자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대적이고 여전히 과학적이며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1443년 한 왕이 병든 몸을 이끌고 만든 28개의 글자가 500년간 무시와 억압을 견뎌내고 마침내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문자가 되었습니다. 최만리가 반대했고 연산군이 금지했고 일제가 탄압했지만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세종의 신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위한 문자는 결국 백성이 지켜냈고 정의로운 것은 시간이 증명했으며 진리는 억압받아도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한글이 보여준 것입니다. 세종이 훈민정음 서문에 쓴 그 한 문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가엾게 여기는 마음, 연민과 정의의 마음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500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글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이모티콘과 결합하고 새로운 표현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세종이 만든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한글의 쓰임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화성에 도시를 건설할 때 그곳에서도 한글이 쓰일지 모릅니다. 세종이 상상할 수 없었던 미래에서도 그가 만든 문자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글의 이야기입니다.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금지되었지만 끝내 살아남은 기적의 문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신념이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종은 145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28개의 글자 속에 담긴 그 꿈은 500년을 건너 마침내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한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의로운 생각이 시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한글의 600년 역사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세종은 왕이었지만 권력으로 한글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이 반대했을 때 그들을 죽이지 않았고 양반들이 무시했을 때 강요하지 않았으며 신하들이 냉소했을 때도 인내했습니다. 그는 단지 문을 열어놓았을 뿐입니다.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성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500년 후 백성들이 스스로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위로부터의 강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선택이었고 권력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의 필요였으며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영구적 진화였던 것입니다. 한글이 살아남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억압받을수록 더 간절해졌고 금지될수록 더 소중해졌으며 무시당할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들이 딸에게 가르치고 여성들이 편지를 쓰고 평민들이 장부를 기록하면서 한글은 조용히 뿌리를 내렸던 것이죠. 세종이 만든 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등의 씨앗이었고 자유의 도구였으며 존엄의 선언이었습니다.
28개의 글자 속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것, 지식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15세기에는 너무나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50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리는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글의 가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누구나 읽고 쓸 수 있고 누구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누구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12년, 주시경의 평생, 조선어학회 학자들의 목숨,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조용한 저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세종이 만든 원리가 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효율적이라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적합하다는 것이 말이죠. 이것은 세종의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당대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원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발음 구조를 관찰하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과학적 방법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그의 문자는 시대를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인정받지 못해도, 지금 무시당해도, 현재 억압받아도 만약 그것이 정의롭고 과학적이며 보편적이라면 언젠가는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이죠. 세종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서 성공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병든 몸으로 신하들의 반대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고 정의로운 일이었기 때문이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까? 당장 인정받지 못해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세종의 이야기는 용기를 줍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정의로운 것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시간은 진리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한글은 또한 희망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억압받아도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백성의 힘은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니까요. 세종이 만든 28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약속이고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약속이며 지식이 자유를 가져온다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600년이 걸렸지만 결국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세종에게, 한글을 지킨 어머니들에게, 목숨을 바친 학자들에게, 그리고 이름 없이 한글을 사랑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으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600년 전 한 왕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한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쓰이고 있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으며, 지금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이 상상할 수 없었던 미래에서도 그의 문자는 여전히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물을 것입니다. 21세기 한국인들은 무엇을 남겼는가? 그들은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글을 사랑했고, 한글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었으며,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다고 말이죠. 이것이 세종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